그래서 철학과에서는 그 과학의 철학적 이해, 제 전공이 과학 철학이거든요. 필로소피 오브 사이언스, 과학 철학인데, 그래서 과학의 철학적 이해라는 그런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학과에서는 그 예술과 과학, 그래서 융합적인 과목,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융합적인 그런 방향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이라는 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초교육원에서 또 뭐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이제 과학기술 글쓰기 뭐 그런 강의도 하고, 아니 어떨 때는 뭐 인문학 글쓰기 해서 뭐 글쓰기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그렇게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모임의 성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가 같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뭐 무슨 좋은 의견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뭐 분된 모임이니까 이건 뭐 특별히 무엇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자체로 그냥 하는 모임이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확인드리면, 이제 7시 반부터 다음 주에는 뭐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두 번 빠지시는 거는 뭐 그렇게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된다. 그래서 꾸준히 갈 생각이니까요, 이 주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처음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시작부터 오늘날 또 미래까지 다 담고 있는 그런 뭐 역사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사실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우주의 시작부터, 뭐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즘 융복합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융합적인,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이야기, 인문학, 여기 앉으시게요? 인사 한번 드려야지, 소장님. 인문학 소장님. 박현철입니다. 네, 소장님. 나오신 건가? 한 분 근데 안 하시고 들어가신 거죠. 예. 선생님, 늦게 와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일정을 전혀 모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데, 그동안에 사피엔스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계획 같은 건 아직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원하시는 건 원하신 대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야 정해서 가면 되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이게 우리가. 여유 있게 하는 모임이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을 단순히 이제 알자고 하면은 유튜브 보면 됩니다, 사실은. 유튜브에 이게 30분, 5분 요약도 있고 1분짜리 된다, 요즘에. 1분 미만 이런 것도 있던데, 5분, 30분, 3시간짜리도 있고 해서 이 책 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생각이 커가는 이제 그런 계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따로 아까 말씀 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그걸 끝낸다 그런 목표보다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서 인문학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이제 통합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은 책으로는 아주 흥미있고,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역사의 인간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출발점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담고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주제는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나,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인문학 연구소인데요. 인문학이라는 게 영어로는 휴머니티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휴머니티즈. 그러니까 이게 휴머니티의 복수형인데요. 그러니까 휴머니티는 그러니까 휴먼이 인간이고, 그러니까 인간성이죠, 그냥 번역하면은. 그죠?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성이란 거는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인간, 그죠? 인간들만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근데 그런 특성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휴머니티즈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 여러 개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구성을 보면은 주로 이제 문사철, 그러니까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무슨 뭐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에서 언어는 이제 다른 존재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좀 다른 존재들한테 좀 미안하고, 이제 물론 그 주제가 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뭐 꿀벌이나 개미도 언어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상징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고, 다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강의 중에서요. 그래서 상징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고 있는 거다, 언어.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만의 특성인 거죠,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따지는 것은 또 인간밖에 없죠. 문사철 할 때 뭐 개미가 뭐 자기 그 할아버지 따지고, 하이에나가 자기 할아버지 따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도 들어오겠고,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종교학과,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도 있죠. 또 미학과도 있고, 그죠? 예술, 이런 건 다 이제 인간만이 하는 것들이다 해서 그런 의미로 일단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머니티즈라 그럴 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뭐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존재들하고도 공통된 특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의 기본 바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넓게 이해합니다. 인문학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뭐 문사철 뭐 이런 것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죠? 우리 나란 누구인가, 우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탐구들은 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문학이나 뭐 자연과학도 다 중요하죠. 인체를 다루는 이제 의학부터 해서 뭐 생물, 뭐 물리, 그다음에 사회과학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다 인문학으로 포괄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건 좀 넓은 의미로 뭐 그렇게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뭐 다뤄야, 그래야만 사실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하나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은 그런 걸 얘기를 참 종합적으로 다 담고 있는 그런 책에서 처음으로 골랐고요. 자, 그래서요, 뭐 바로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시면은요, 먼저 앞부분에 어떻게 잠깐 볼까요? 잠깐 뭐 제가 써둔 것보다는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차례가 있죠, 그죠? 차례가 있고, 차례를 잠깐 보시면은 차례 뭐 큰 제목만, 그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돼 있죠. 차례, 그죠? 앞쪽에 차례에서 처음에 인지혁명, 그죠? 인지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2부 농업혁명이 있고, 이제 요게 쭉 2부, 3부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4부 과학혁명.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개의 혁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세한 얘기는 쭉 읽으면서 보시겠고, 이거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요, 135억 년 전에서 쭉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이게 빅뱅이라 그러잖아요. 빅뱅.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빅 히스토리라 그래요. 아까 여기 나왔구나. 이거 위키백과에서 그냥 복사해 온 건데요. 빅 히스토리. 그래서 요즘에 대학에서 이런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 히스토리는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 그러면 보통 전통적인 역사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뭐 선사시대 뭐 이런 거만 주로 배워왔는데, 그거는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아주 시야를 넓혀서, 그죠? 우주적인, 여기 빅뱅이에요. 빅뱅. 쾅 터져가지고, 빅뱅 터져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시작돼서 쭉 지금까지 온. 그래서 이 전체, 그러니까 빅뱅부터 지금까지의 137억 년의 역사를 쭉 우리가 빅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 좀 됐죠. 그래서 어쨌든 뭐 빌 게이츠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융합적인 인간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뭐 사회, 인간학까지. 그래서 그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14, 15페이지는 요건 이제 또 나중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처음부터 보시면은 좀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된 게 자체가 원래 하니까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돌이켜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바로 이제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바로 18페이지로 가셔서요. 지금 18페이지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장 제목이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요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제목 관련해서는요. 일단 그 빅히스토리 얘기는 뭐 이것만 할래도 말 그대로 한두 학기 이상으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물론 여기도 중요한 개념이 나오긴 합니다. 약 135억 년 전이라고 이제 유발 하레레가 썼는데, 이건 이제 약간 옛날 수치라고 거기 옴기니가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2013년 플랑크 위성의 관측 결과를 반영한 우주의 나이는 137억 그죠? 9,800만 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00만 년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약 137억 년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니까 빅뱅이 언제 있었느냐, 우주의 탄생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135억 년 전이라고 적었으나 이는 더 오래전, 아주 예전의 20세기 때의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옮겨 놓은 거고요. 물론 이분은 뭐 이 유발 하라리는 자연과학자는 아니니까요. 뭐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한 137억 년, 그래서 138억 년이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합니다. 138억 년, 137억 년. 그래서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중에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이런 근본적 특징을 다루는 이야기를 우리는 물리학이라고 부른다. 물질과 에너지는 등장한 지 30만 년 후에 원자라 불리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자는 모여서 분자가 되었다. 그래서 원자, 분자 및 그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화학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원자는 이제 물리적인 단위고, 그죠? 원자는. 그다음에 원자가 모인 분자가 화학의 이제 기본 단위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은하계가 탄생을 하고, 태양계가 탄생을 하고, 약 38억 년 전 지구, 그러니까 지구 자체는 한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38억 년 전에 지구라는 행성에 모종의 분자들이 결합해 특별히 크고 복잡한 이제 고분자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생물이죠, 그죠?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38억 년 전 정도, 39억 년, 38억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생물학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역사 순이기도 하지만은요, 우리 이 계층적인 순에 대한 순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의.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는 그 물리학이 있고, 그 위에 화학,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생물학이죠. 그러니까 세포들의 작용이라는 게 결국 분자들의 작용, 화학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들은 그냥 세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들이 특정한 세포가 진화를 했죠. 그게 이제 신경세포잖아요. 신경세포가 진화하고, 그 신경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뇌를 만들면서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됐죠. 마음, 심리상태.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바로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생명체가 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사실 심리학이 하나가 빠졌어요. 심리학이. 생물학 다음에 위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어떤 마음, 그죠? 마음, 감정, 어떤 뭐 사물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그런 그 두뇌의 신경망이 진화를 했고, 그 두뇌들이 모여서, 뇌들이 모여서 문화가 출현한 거죠. 그래서 문화가 출현한 것이다. 그 후 인류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역사라는 단어에 대한 유발 하라리 나름의 정의입니다. 나름의 정의.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 그러면은요,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지나온 이야기들, 예전에 있었던 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래서 이벤트들 또는 어떤 인물들, 캐릭터들을 쭉 이야기로 엮어서 나열하는 거를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역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의미를 쓰진 않았죠. 역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있나 어디 있나,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는 이게 이제 이게 시간을 이제 구분을 하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인간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빅 히스토리라고 했을 때는 여기 138억 년 전, 137억 년 전 빅뱅이 있었고, 쭉 오다가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고, 37, 8억 년 전에 생명이 출현했고, 생명이 쭉 진화해서, 우리 인류가 출현한 것. 물론 인류를 이제 뭘로 부르느냐, 무엇을 인류로 볼 거냐? 그게 사실 첫 주제긴 해요. 무엇을 우리가 휴먼이라고 부를 거냐? 휴먼, 인간, 휴먼. 근데 일단 그 침팬지랑 갈라진 게 요 시점입니다. 그 유전자를 추적해서 요때쯤, 그러니까 8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600만 년이라고 딱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8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 그 사이에 침팬지와 갈라져서 침팬지는 침팬지가 되고 우리 인간은 이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인류 출현을 시작하고 요거로부터 현재까지를 딱 시간을 이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눌 거냐, 역사학자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역사 어떻게 배웠습니까? 역사라는 게 문자가 발명됐다. 그죠? 기록에 남는 건 역사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문자가 발명된 거. 문자 발명이란 거는 문명 출현이잖아요. 문명 출현. 그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문명 출현을 기준으로 크게 나눈 거죠. 이렇게 어긋났네. 여기 좀 어긋났습니다. 이게 지금 파일을 옮기다가 어긋났는데, 어쨌든 요게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문명 출현을 기준으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문명 출현 이후가 히스토리, 역사 시대. 뭐 이것도 사실 좀 중국적인 표현인데, 역사 시대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문명 출현 이후가 히스토리, 문명 출현 이전은 그러니까 히스토리 앞이니까 프리히스토리. 그죠? 그래서 선사 시대 이렇게. 그죠? 일단 크게 둘로 딱 나눈 거예요. 나눠서 히스토리, 프레히스토리. 물론 프레히스토리가 훨씬 길죠. 시간적으로 긴 거는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 문명 출현, 즉 문자 발명 이전 시기.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크게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를 나눌 때, 이게 왜 이렇게 어긋났냐? 이게 이 파일은 어떻게 제가 다시 나중에 뭐 정리해서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이제 일단 적당히 만들어 왔는데요. 그 다음에 역사를 시대를 나눌 때, 이제 이게 여러 가지죠. 역사 시대를 나눌 때. 그죠?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것도 나누잖아요. 그죠? 사망오제 시절부터 해가지고, 일종의 공자 같은 경우에는 퇴행적 역사가 아니죠. 그죠? 과거에가 오히려 영광의 시대고 평화의 시대였는데, 이게 요순을 거치면서 이상한 애들 막 거랑 나오고 이러면서 망해가지고 점점. 그래서 뭐 소강 상태가 되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건 동양적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환적으로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서양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은 요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히스토리를 셋으로 나눠서 고대, 중세, 모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던이란 요 말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던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모던한 거야, 뭐 현대, 근대 뭐 이렇게 사실 이 번역어거든요. 근대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던이라는 단어가 이제 수입됐을 때 일본 메이지 유신 뭐 그 당시에, 그죠?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근대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그래서 모던을 근대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번역어고요. 그 번역어는 번역을 뿐이고, 일단 저희는 그냥 그건 모던이다. 그래서 요 셋으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죠? 고대. 그래서 대충 고대는 언제부터냐라고 하면은 뭐 문명 출현 이후부터 한 로마 멸망까지죠. 그죠? 로마 멸망 AD 500년까지 고대. 그다음에 중세 1000년. 그죠?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1000년. 그 다음에 모던을 물론 언제부터 잡을 거냐에 따라서 사람 따라 엄청 이제 그때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모던은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형용사나 명사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나누는 개념으로 출현한 거다. 모던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던. 그러니까 근데 모던이라는 뜻 자체는요 사실 단순해요. 모던이라는 뜻은 그냥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러니까 물건이 새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뭐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시대다. 그러니까 이 시대, 요 시대에 막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앞 시대하고 자꾸 구별한 거예요. 자기 자신,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이젠 새로운 시대야. 그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대화를 거치면서, 그죠?
그죠? 근대를 거치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면은 아이 그건 다 옛날 얘기야. 이젠 시대가 바뀌었어. 그게 벌써 이제 모던이라는 의미예요. 그 말 자체가 그냥 모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야. 그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구분했는데 그 새롭다 한 게 계속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큰 의미에서 모던이 쭉 이어진 거고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그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많이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모던도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래서 모던도 끝났다. 이제 모던도 끝났고 이제는 포스트 모던이다. 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거는 뭐,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요, 과연 끝났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전통적인 히스토리 개념입니다. 역사라는 말을 쓸 때, 요렇게 이제 문명을 기준으로, 히스토리, 프레스토리. 그 다음에, 이 모던이라는 게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또 다른 구분이 요거예요. 그 전통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트레디셔널 또는 트레디션. 전통과 모던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다 뚝 잘라가지고, 앞에는 다 옛날. 그죠? 그게 옛날이야. 그게 옛날. 그래서 뚝 짜서 옛날이고, 요즘은 달라. 그래서 요즘은 모던이야. 그래서 크게 모던과,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현대사회와 전통사회를 이렇게 딱 둘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뭐 특별히 이런 개념 배우지 않고도 그냥 그건 옛날이야. 다 옛날. 그죠? 지금은 달라.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현재랑 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모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은 컨템포러리잖아요. 영어로 컨템포러리 동시대. 그러니까 컨템포러리라는 건 항상 현재겠죠. 이때 살았던 사람도 그때 현재고 현재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랑은 다르다. 모던이라는 개념은.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문자 발명 이전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문자 발명 이전으로 한 7만 년으로 잡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여기 크게 이제 나온 그 얘기예요. 19페이지.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계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하다 역사 개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문자 발명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걸 끌어올린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를 봐야 된다. 약 7만 년 전. 그러니까 7만 년 전이라는 근거가 뭐냐? 그 인지혁명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유발 하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문자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사진 있죠. 사진. 그죠? 그거 손도장. 그죠? 약 3만 년 전 프랑스 남부 쇼베 퐁다크 동굴벽에 찍힌 인간의 손도장. 누군가 내가 여기 있었노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거니까 이런 흔적까지 다 따졌을 때 7만 년을 잡아야 되니까 단순히 그 문자 그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아주 중요한 흔적까지 다 포함해서 한 7만 년 전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역사라는 개념을 그렇게 새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상관없죠. 타당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약 12,000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 전통적인 견해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명 출현이라 그러면은 문명이 언제 출현했느냐. 물론 문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까라는 것도 이제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은요. 보통 지금으로부터 한 길게 잡으면 6,000년 전. 그죠? 6,000년 전에서 한 4, 5,000년 전, 짧게 잡는 사람은 4, 5,000년 전, 길게 잡으면 한 6,000년 전 이렇게 잡는데요. 또는 8,000년 전 잡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유발 하라리는 문명이라고 해서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갖춰지기보단 그 직전 조건까지 다 포함한 한마디로 그 농업이죠, 농업. 그죠? 농업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해가지고 요것도 살짝 앞으로 당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그러니까 농업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농업혁명 해서 한 12,000년 전. 물론 요것도 이제 학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500년 전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10,000년 그 이전에 있었던 농업혁명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기준 구분점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또 일치하죠. 지금 이 모던이라는 것하고. 그죠? 모던. 과학혁명 이후를 우리가 보통 모던이라고 부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혁명은, 그러니까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라는 건 인간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 문화가.
그래서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이 새로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들 세 혁명은 인간과 그 이후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했을 때 어떤 영향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영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영향.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제목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1장의 제목이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잖아요. 그죠? 여기 딱 이게 제목이 그죠?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게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우리 그 인간이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죠? 지금은 중요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동물인데 지금은 엄청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간단히 해보시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어떤 거를 사고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이제 습관을 아이고 이거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구나 라고 그렇게 바로 A는 B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그죠? A는 B인데 뭐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고 수능 유명 강사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능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항상 정립이죠. 정반합. 그러니까 어떤 주장은 한 가지로 의미가 없고 뭘 반대쪽에서 받쳐서 세워줘야 돼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의미가 안 살아나요. 왜냐면 이제 의미는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그런 거 다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논증에서도 어떤 주장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왜 토론이나 이런 거 하고 뭐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심지어 대학생들도 그런데 서울대도 그런데 그게 뭐야 물어보면은 그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만 답해요. 그거는 이거 아니냐 A는 B 아니냐. 또 어디 뭐 면접 가가지고 그죠 면접 가서 얘기할 때도 자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그거 이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 같은 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드러나지도 않고 특히 그래서 이렇게 사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자네 A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으면은 그거는 뭐가 아니라는 걸 먼저 답해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그죠? 아닌 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신의 주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B가 그래서 A는 B라는 게. 이렇게 항상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면은 생각이 항상 풍부해지고 다른 거가 계속 연결이 되고 논리적으로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목을 읽어야 돼. 사실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다라고 딱 썼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은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중요한 동물이 아니라 이게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인간은 중요한 동물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럼 중요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또는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다. 중요한 동물이 아니라. 중요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라면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중요한 동물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생태계의 최정점에 또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신이 우리한테 모든 걸 부여한 신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이성의 존재로서 그죠? 만물의 영장.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이죠. 만물의 영장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목이. 그러니까 사실 그 의미가 있어요. 첫 장 제목이 상당히 중요해요.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계인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요. 외계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20페이지 나옵니다. 20페이지에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니까 20페이지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류는 역사가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발 하라리 얘기는 역사가 한 7만 년 정도, 그죠? 그쯤 전에 시작한 거니까요. 그 전부터 존재했다. 그래서 현대 인류와 아주 비슷한 동물은 약 250만 년 전 출현했지만 수없이 많은 세대 동안 그들은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다른 수많은 동물들보다 딱히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죠? 250만 년이면 엄청 긴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주변에 같이 뭐 얼룩말, 뭐 사자 또는 다른 뭐 침팬지, 고릴라 등하고 서로 엇갈리며 살아왔지만 뭐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거고, 외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계인의 관점에서 지구를 딱 봤을 때 뭐 쟤들 뭐 저런 애들이네라고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만 년 전의 동북 아프리카에서 하이킹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마주칠 인간 군상의 모습은 오늘날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 진흙탕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 어린이들, 사회 규범에 반항하는 흥분한 젊은이들, 그저 평화롭게 지내기만을 원하는 무기력한 노인들, 동네 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총각들, 오래전부터 이런 광경을 보아온 현명하고 나이든 우두머리 여성. 그죠? 이때는 여성이 가장 우두머리죠. 이들 원시 인류는 서로 사랑하고 놀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지위와 권력을 위해 경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침팬지, 그죠? 여러분들 침팬지 무리 또는 뭐 일본 원숭이 이런 거 가끔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도 막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뭐 서열 싸움하고 서로 그루밍하면서 서열을 확인하고 뭐 그런 거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외계인이 봤을 때는 뭐 그런 애들이네, 그죠? 그런 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래서 개코, 원숭이, 코끼리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점, 그죠? 특별히 중요한 점은 없었다. 당시에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외계인이 우리를 내려봤어도 외계인도 아마 짐작을 못했을 거예요. 얘들이, 그죠? 얘들이 나중에 무엇을 할지를 짐작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들 원시 인류의 후손이 언젠가 다리를 걷고 원자를 쪼개고 유전자 코드를 해독하며 역사책을 쓰리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선사시대 인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그다지 중요치 않은 동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발 하라리도 이렇게 강조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 그랬어요.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한다, 사람들이.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는 중요한 존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지 중요치 않은 동물. 중요하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그 주변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생태적 지위를 가진 주변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는 종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릴라, 반딧불이, 해파리보다 딱히 더 두드러지지 않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못한 것도 아니지만 뭐 특별히 두드러지지도 않은, 그죠? 자연계의 여러 종들 중에 하나, 그죠? 원숭이, 뭐 개코 원숭이, 침팬지, 뭐 코끼리, 그죠? 반딧불이처럼 그런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이제 이 제목이 주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요거를 겁니다. 어떻게 됐냐, 이게 어디로 가냐. 그래서요, 아까 여기 이제 시작하려다 말았는데, 사실 요게 오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일단 이제 같이 말씀 더 나눠보고 생각도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같이 이야기할 그런 문제거리는 사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 이런 의미에서
고민을 하는 책이지만은요, 사실 고민은 뭐 인류,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고민한다기보다 뭐 사실, 나 자신을 고민하고, 내 그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을 고민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온, 그 학생들 교양 과목,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과연 철이 들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야, 니네 철이 들었냐? 너 언제 철이 드냐? 나 그러면은, 근데 철이 들었던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 철이 좀 들은 것 같아. 이런 애들도 한 30%는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아직 철 안 들었어요. 그러는데, 뭐 자신이 철이 들었다 그러는데, 야, 그럼 철 들은 게 뭔데? 라고 하면 이제 그 얘기가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녀분들 어떻게 철이 좀 들었나요? 저도 안 들었어요. 되게 철 얘기. 철 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100 사신 분, 이분, 예, 이분 아시죠? 그죠? 김영석 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윤동주 씨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윤동주 씨라고 우리가 거의 역사책에 나오는 만사 접하는 그런 분인데 같이 대학 다니고 같이 다 얘기하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상호작용하고. 근데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올해도 살아계세요. 103세예요. 올해 103세 대단하시죠. 근데 이제 이 책에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에세이 책인데요. 그러니까 한 60살쯤 되면 철이 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0살쯤 되면 이제 그게 왜 그럴까? 물론 뭐 이렇게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고 나서 또 이런저런 상황, 그죠? 뭐 공산주의자도 겪어보고 뭐 자본주의, 뭐 미군, 뭐 소련군, 뭐 그죠? 다 겪어보고 또 그 경제적으로도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좁힐 때도 있고 뭐 등등, 그죠?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고 좋은 기쁨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서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 다 서보고 나서야 비로소 설이 든다. 한 60쯤 되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요걸 이제 개념적으로 그 아까 이렇게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철이 든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철이 드는 것과 철이 안 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끔 아이들이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 소장님? 애들, 남자애들이 사실 철이 듣게 드나? 저희 애들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인데 큰 녀석은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철이 든다는 게 철이란 저 글자가 네. 이게 한문인가요? 계절이거든요. 계절. 한글이죠, 한글. 우리말에 계절. 아, 찾아보셨어요, 그죠? 가을에 그 가을에 맞게 그 열매가 열리는 거. 봄이 되면 봄에 맞게 꽃 피는 것, 그거에 맞게 하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20살에 맞게 행동하면 철이 든 겁니다. 근데 저는 철든다는 소리를 들으면 좀 섭섭한 느낌들이 들어요. 독립하는 나이가 돼서 자기 이제 그게 생기니까. 철. 쉬운 말이면 굉장히 어려운 말. 어려운 말이죠.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냥 자기중심성으로 풀어낸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이제 철없는 애들부터 철없다 그러는데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 녀석 철 들었네. 그러니까 부모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 관점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와 사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까지도, 그러니까 상대와 객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타자의 관점, 쉽게 말해서 그 부모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는 지금 요즘에는 요거로 바꿨거든요. 애들이 이제 자이언티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좀 알아서. 근데 예전에는 그 G.O.D의 뭐 어머님과 짜장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제목이 어머님과 짜장면인가? 뭐 어머님께인가? 아,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 그 돈이 없어서 나 짜장면 좋아하는데 난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데려간 거죠. 가가지고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한 그릇만 시켰으니까 난만 먹는데
엄마는 왜 안 먹어? 난 짜장면 싫어. 이거, 엄마 싫구나. 내가 다 먹어야지. 이게 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가사 내용은 이제 그걸 돌이켜보면서, 그때 부모님의 그 관점에서, 그죠? 부모님이라면은, 부모님의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철이 드는 뭐 그런 노래 가사겠습니다. 그죠? G.O.D. 그 어머님께.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 노래는 잘 모르고 벌써 그 흘러간 가요가 돼버렸고, 지금 이런 것도. 그래서 참 그것도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전, 20년 전 강의할 때만 해도 이제 영화 예를 들 때 우리 이제 철학적인 예를 들 때 그 매트릭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매트릭스란 영화.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모르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응?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야, 이게 시대가 바뀌었구나, 벌써.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제 그런 사례도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사례를 바꿔가지고, 양화대교를 요즘엔 골라서, 양화대교도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쓴 것처럼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그죠? 이게 어릴 때 이런 얘기 실제로 듣잖아요. 그죠? 어릴 때 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이야.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죠? 우리 아이가 가장 귀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믿지. 아이 입장에서는 믿고 내가 제일 귀하고 이런데 근데 이제 밖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가사 내용이 여기 잘 표현돼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딱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이제 이 글쓴이도 나이가 들어서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제 그죠? 아버지의 관점에서 야, 그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죠? 없는 돈에 뭐 라면 땅에 뭐 사다 주고 뭐 퇴근하고 엄마 아빠 누나를 기억하는 게 그런 철이 드는 그죠? 철이 드는 그런 노래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2014년 벌써 오래돼가지고 또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또 2022학번 이런 애들한테 좀 바꿔서 다른 노래로 바꿔서 또 해줘야지.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철이 없다는 건 결국 이 자기중심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인류가 사실 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면은. 철이 없이 그냥 우리가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고, 만물의 영장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철이 들어가는, 그죠?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이런 책 자체가, 자체를 쓰고 또 이걸 서로 읽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요겁니다. 위해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죠? 자연 세계든 뭐 사회 다른 사람들이건 뭐 인간 모두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그죠? 위해라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목적. 그러니까 나를 위해 존재한다. 자신이 이 세계의 유일한 목적이자 가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양육기간을 거치는 오랜 양육기간을 거치는 포유류는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양육기간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거지. 뭐 아프다 그러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뛰어가지고 너 어디 아프냐 이러고 봐주고 그죠? 엄마 아빠 밥 먹었냐 이러고. 그러니까 이 당시 철없을 때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엄마한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나 밥 안 먹어, 굶을 거야. 이러면 이제 이게 엄마는 이제 뭐 싸우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지 막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게 철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때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도 야 봐라 지금 애기 고릴라가 너 왔다고 반갑게 맞아준다. 이게 벌써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죠?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 뭐 고릴라는 그냥 이거 뭔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도 고릴라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보던 주변 사람을 보던 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나를 위해준다라는 기본 설정하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유괴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유괴 범죄가 성립하는 게 그래서 보통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보통 유괴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때는 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 의심을 안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끌려가면은, 자신이 뭡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용당하게 되는 거지, 이제. 목적의 반대말이 수단 개념이에요. 이게 쉬운 개념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목적이나 수단 개념. 자, 그래서 이렇게 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지배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주관적 의지와 원망 그죠? 원하고 바라는 바를 투영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무기로 사용해서 뭐 밥을 굶는다든지 막 엄마를 걱정하게 하고 아니면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심리죠. 그죠? 산타 할아버지는 존재할 거라 그랬을 때 요즘 애들은 잘 안 믿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애들은 이걸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여기 쓴 것처럼 산타 할아버지 있어야지. 왜냐하면 나를 위해 선물을 주러 와야지. 왜냐면 나도 선물 받고 싶으니까. 그죠?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산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타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관적 의지와 원망을 투영해서, 그래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철이 드는 거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죠? 자기 정체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세계와 삶을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상대화하고 객관화해서, 즉, 이제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근데 철이 들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철이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이, 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이야 라고 했는데 학교 갔더니 애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나 이 바보야 막 이러고 막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막 절하되는 그죠? 이런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예 아까 극단적으로 유괴 범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를 막 속여 먹고 이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즉 나는 이 세상가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구나. 수단에, 그죠? 자신이 기껏해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 근데 그냥 수단도 아니에요. 일회용 수단이에요. 일회용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 유괴 범죄는 당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계수도 그렇죠. 자연계수도 요렇게, 그죠? 이거 자연계 사례를 들면 이런 건데요. 갈매기들이 먹이를 찾으러 나설 때 다 같이 한꺼번에 둥지를 떠나고 다 같이 돌아온다. 그죠? 여기 이제 갈매기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 여기 쓴 것처럼, 이게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둔 채 둥지를 비운다는 것은 이웃 갈매기 아줌마한테 좋은 한 끼 식사. 일회용 도시락. 그냥 먹어버려요. 내가 비우면 갔다 오면 내 새끼 없어서 이 옆에 아줌마가 먹어버리는 거야. 일회용 수단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견제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비우는 거야. 한꺼번에. 그걸 견제하는 게 진화해가지고, 그래서 심리에 진화해서 비울 때는 한꺼번에 쫙 나가고, 새끼들만 남겨있다가 같이 들어오고,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이 진화한 거죠. 어쨌든 실제로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세상에 정말 눈 뜨고 있어도 고백한다 해서 다 남들이 나를 수단으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또 합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얘기해주면 자녀는 잘 안 믿죠. 그죠? 괜찮아. 친구끼리는 괜찮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항상 이제 그것이 불안하죠. 불안하겠죠. 자, 그래서. 손맛을 보고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냉혹한 현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나이 10살에 알았다. 이불 바깥을 외마다는 것을.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철이라는 단어가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절묘하죠. 철이 든다는 게. 그죠? 10살짜리가 20살 행동을 하면 그게 철든 게 아니잖아요. 불쌍하게. 철이 그때가 됐을 때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외국에도 그런 단어가 있나요? 철든 우리말에,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철 들었냐, 철이 안 들었냐, 그죠? 서양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체가 동양은 그래도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데
서양은 그런 성향도 훨씬 적죠. 그렇죠. 그냥 근들어오면서 이제 없어졌죠, 거의. 그래서 이제 이게 불행한 의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불행한 의식이 철이 든다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락했던, 그죠? 자기중심적 세계에서 머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우애해주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거지. 그래서 애들이 가끔 그 퇴행성,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 퇴행적으로 왜 애기짓하고 이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걸 나름 철이 드는 거죠, 그게 또. 그게 가기 싫은데, 어떤 자신을 의식하면서 요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불행한 의식의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면 이제 그 대학교 1, 2학년 생들 한숨 푹푹 쉬죠. 이제 살기가 어렵구나. 살기가 어렵구나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걸 깨닫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아까 산타 얘기 나왔는데요. 이 산타 어린아이는, 야, 나를 위해서, 그죠? 위해, 목적으로. 나를 위해서 산타가 선물 가지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이게 알바죠, 알바. 그죠? 산타맨은 그냥 알바고, 자기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자기 돈 벌려고. 그죠? 알바. 그러니까, 야, 나 배달할 거 많아. 빨리 좀 받아라. 빨리. 나 빨리 가야 돼. 그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온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깨닫게 되냐면은, 이제 가끔 부모가 그런 얘기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왜 안 와? 야, 아직 결제 안 됐어. 이런 얘기만 하잖아. 이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간절히 원해서 산타가 온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 구조와 객관적 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동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죠? 고용도 돼야 되고, 그죠? 사회 뭐 이런 그 인프라도 뚫려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 조건, 부모가 입금이 되고 결제가 됐어야만 그 조건이 맞아야만 산타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게 되면 쓴 것처럼, 그죠? 부모가 선물 비용 입금하고 알바 노동자 공급이 충분해야 되고 등등. 이제 이래야만 온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이제 현실 깨닫는 거죠, 현실을.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객관적, 필연적, 무차별적 법칙과 구조. 그러니까 돈 입금 안 하면 절대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딴 거 다 했어도, 그죠? 아무리 간절히 뭐 산타한테 편지 쓰고 해도 안 온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지. 아, 돈 입금 안 되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이 세계는 나의 소망과 바람에 따라,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돌아가는 거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 필연적, 무차별적 법칙과 구조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걸 뭐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는 그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다, 그죠? 또는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는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탐구와 사고가 넓은 의미로는 객관적 인식, 객관적 사고가 되겠고요. 뭐 그 중에 과학 또는 우리 인문학적 사고 또는 뭐 철학적 사고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책하고 연관된 깊이 있는 아주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럼 과연 철이 들었느냐, 또는 철이 들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썼죠, 그죠? 여기 결론을 미리 쓴 거거든요, 결론을.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낭만주의자예요. 이 낭만주의 얘기 나중에 또 어떤 책도 골라서 우리 같이 또 하겠습니다. 낭만주의 아주 중요하고, 뭐 사실 이거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호모 사피엔스만이 낭만주의자예요. 그 호모 네안데르탈인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그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 에레투스 다 나오는데요. 우리 친척들은 다 현실주의자였고, 근데 우리만 낭만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결과를 빚어낸 거거든요, 지금 이 세계를. 근데 그 낭만성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낭만성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타고났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 구조상으로. 그 얘기가 크게 또 하나 깔려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래서 산타 선물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부모가 슬쩍, 그죠? 뭐 산타 복장 쓰고 가기도 하고, 자기가 아니면 결제해서 알바 부르기도 하고, 아이는 어쨌든 철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진 않죠. 요렇게 내려오면 요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확장시켜서 우리가 인간이 간절히 원한다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낭만주의자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무슨 유명인이 지금 위독하다, 이제 거의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한다든지, 그죠? 이런 게 사실 다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 없이, 그죠? 뭔가, 그래도 우리가 원하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좀 인간적인 거 아니야? 그죠?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우리는. 그게 낭만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것을 이루어줄 부모는 따로 없죠. 부모는 따로 없어요. 우리는 뭐 이제 부모를 뭐 종교민 쓰시는 분들은 뭐 신이라는 이름하에 뭐 기도를 하지만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주는 그냥 무차별적, 객관적, 필연적, 무차별적 법칙에 따라 진행되어 나갈 뿐이니까 우주는 사실 무관심하다고요, 그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실은 이게 진행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낭만주의자라는 겁니다. 낭만 어디 갔지? 낭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종이 약 100마리 잡고 말 소망이 이루어지냐? 그래서 이 심지어 오바마도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도 예전 얘기죠, 그죠? 2살 때 피폭 때 백혈병을 앓던 사다코는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 완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964마리를 접다가 숨졌다. 1000마리 못 접어서 죽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또 낭만적으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종이약 4마리를 접어 2마리를 방명역에 2마리를 일본인에게 전달했지만은 뭐 끝내 숨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런 식으로 간절한 기도가 뭐 하늘에 통해서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래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운행과는 뭐 거의 무관한 것이라 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우리가 좀 인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낭만주의적 본성과 연관된 그런 얘기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 유발 하라리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까지 더 이제 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 인지혁명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지혁명의 중대한 결과가 결국 우리가 낭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그건 없었고, 우리랑 뭐 거의 동일했는데, 그죠? 교배가 가능할 정도로 동일한 인간이었는데, 현실주의자여서 그걸 못한 거고, 우리는 낭만주의자가 되고 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거, 그렇다면은 철이 없는 상태에서, 철이 드는 상태로 이행 과정에서, 자주, 그리고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문화 충격이라고, 제가 이제 개념을, 문화 충격이란 말은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게 그 얘기예요, 문화 충격이라는 게. 이 자기중심성하고 밀접 연관된 거예요, 문화 충격. 자기중심성. 그걸 깨는 거예요. 우리가 깨진다는 표현 쓰는데 제가 써놨나? 어디다가 안 써놨나? 그러니까 깨진다는 게 결국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세계에 자기 중심성이 깨져나가는 것. 근데 그거를 깨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부딪히는 경험이 이제 문화 충격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들, 삶의 형식들을 보게 되면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처음엔 생각을 하죠. 뭐 극단적으로 뭐 식인종을 처음 만나면은 야,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 라고 충격을 받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체를 먹고 우리는 뭐 소를 죽여서 먹고, 그죠? 그걸 이제 상대화해서 보는. 그래서 특히 이제 20대, 30대를 거치면서 그때 사실 우리가 철이 들죠. 10대까지는 뭐 안전한 세계에 있는 거고, 이제 대학교 가면 정말 다양한, 그죠? 지방에서 온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나랑 뭐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처음에는 야, 저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에 익숙해지고 깨지고 저게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깨져나가고 철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면요, 사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닥에서부터 깨지는 경험. 결국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과 비슷하게 한번 돼봐야 돼, 우리가 외계인처럼. 그래서 요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 이 우주로 나가 보면은 정말 뭔가 다른 경험을 한다 그래. 말로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이분들은 우주로 나간 우주 비행사들, 우주로 나가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본 사람들은 뭐 철학적인, 뭐 개념적인 얘기는 못 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야, 뭔가 좀 그 묘한 경험을 한다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너무나 몸에 익숙하게 유전적으로 아예 새겨졌던 자기중심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를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여기 쓴 것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우주 생활을 한 우주 비행사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대단히 극적인 내적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 이게 엄청난 개념이에요. 위하고 아래라는 개념이 없다는 게. 위와 아래. 그래서 우주에 나가면 위도 없고 아래도 없잖아요. 그죠? 지구 공간에서는 그 위와 아래라는 개념 하에서 우리가 진화한 거거든요. 진화 자체가. 제가 진화한 건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우주 공간에서는 위도 아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로도 가로도 없다 해서 우주공간에 나가면 바닥도 천장도 모든 면의 구별이 없이 똑같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지상에서보다 이론적으로 6배로 늘어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방 한 칸 있으면은 이쪽에다가 부엌을 만들어 놓고 저쪽에다 침실 만들어 놓고 저 벽에다가 침대를 붙이는 거, 침대 붙이고 이쪽에 그 가스레인지 붙이고 이쪽에서 요리해 먹고 저쪽 가가지고 자고 뭐 이렇게 6면을 다 이론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자기 중심성이 깨져나간 거지. 위 아래 뭐 가로 세로 높다 낮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 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요게 우리가 이제 우리 미래 방향하고 연관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었네, 그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이런 걸 깨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러니까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드는 이유가 여기 쓴 것처럼 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사고를 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이울로 가는 거죠. 이울로, 그죠? 이울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적, 임의적, 주관적, 보수적인 존재인데 이 보수성이 중요해요. 보수성이란 말. 우리 실제 삶에서 요게 가장 크게 작동하거든요. 보수성.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려면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요거를 깨우치고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고 요걸 벗어나야만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창조적인, 그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안 그러면은 계속 보수성에 사로잡혀 가지고 파국을 맞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은 또 길어지니까 좀 이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그 얘기를 책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21페이지죠. 좀 더 오늘 책을 좀 더 읽고 또 이어지는 얘기는 우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오늘은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물학에서 계문, 강목, 과속종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분류, 그죠? 계문, 강목, 과속종 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종부터 얘기하고 있죠. 종, 그죠? 스피시즈, 그죠? 생물학자들은 생물을 종으로 분류한다. 동물을 같은 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서로 교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으면 된다. 말과 당나귀는 최근에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고 신체적 특징에 공통점이 많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교배를 하기 유도할 수는 있으나 그 후손인 노새는 불임이다. 그죠? 다들 아시죠? 그죠? 자, 그러므로 당나귀 DNA에 생긴 돌연변이는 말에게 전달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두 동물은 각기 다른 종으로 분류되며 각자 다른 진화의 길을 걷는다. 이와 대조되는 경우는 불독과 스페니얼이다. 이제 개의 종류죠, 그죠? 그래서 둘은 매우 달라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뭐 딱 봐도 다르잖아요. 딱 봐도 다른데 같은 종이다. 그래서 동일한 DNA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교배를 하고 그들이 낳은 강아지는 자라서 또 다른 개와 짝을 지으며 많은 새끼를 낳을 수, 또 교배를 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죠? 노새랑은 다른, 같은 조상에게서 진화한 각기 다른 종들을 묶어서 우리가 지너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 표범과 제규어는 표범 속에 속하는 각기 다른 종이다. 계문, 강목, 과속종에서 종이 제일 아래고 그 위에 속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속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 속, 과. 또 생물학자들은 두 개의 라틴어로 생물의 학명을 붙인다. 그러니까 속이 먼저 나오고 종은 그 뒤에 쓴다. 그래서 사자의 학명은 판테라 레오. 그래서 레오, 옛날 무슨 만화에 사자 때 보통 레오라고 많이 불러요. 그죠? 여기서 온 겁니다. 레오. 근데 사자는 뜻이에요. 레오가 사자. 그래서 판테라 속에 속하는 레오 종이라는 뜻이다.
속의 상위 있는 것이 과, 패밀리라 그럽니다. 패밀리과다. 고양이과.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그죠? 고양이과 동물. 그죠? 사자, 치타, 집고양이, 개과 동물, 늑대, 여우, 자칼. 코끼리과 동물들, 코끼리, 매머드, 마스토돈, 마스토돈 다 멸종했죠. 그죠? 등이 그런 예다. 그래서 같은 과에 속하는 모든 동물은 동일한 선조의 후손이다. 예컨대 모든 고양이과 동물은 약 2,500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 가장 작은 집고양이에서 무서운 사제리기까지 모두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종은 이런데 속하고 과, 이게 분류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사실 아주 엄밀하진 않습니다. 그 위에 뭐 개문과 뭐 과수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류는 안 되는데, 그건 분류라는 거는 인간이 분류한 거고, 사실 자연계는 대단히 연속적이고, 그죠? 연속적이고, 그 복합적이기 때문에 항상 무 자르듯이 딱딱딱 정해지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또 다른 때는 다른 쪽으로 막 가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엄밀히 따질 필요는 없겠고요. 어쨌든 이렇다는 겁니다.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자, 22페이지 가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에 속한다. 이 엄연한 사실은 역사에서 가장 은밀히 숨겨진 비밀이었다. 오랫동안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를 다른 동물과 동떨어진 존재로 속한 과가 없는 동물인 것처럼 형제 자매도 사촌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도 없는 동물인 것처럼 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도, 그러니까 요게 한때 요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만의 독자적인 진화 라인을 따로 그은 거예요. 따로 다른 쪽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어디 나오나? 저기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개발한 이 종분류법을 처음으로 만든 린네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인간만이 아주 독자적인 하나의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길로 쭉 진화한, 그렇게 봐왔습니다. 지금 요게 오늘날에는 요렇게 보죠. 요렇게, 그죠? 딱 요렇게, 공룡이 멸종한 이후에 포유류의 시대가 열리고, 요렇게, 그죠? 원숭이, 그죠? 에이프, 영장류에서 또 그레이트 에이프,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거대 영장류라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여기는 거대 영장류, 이렇게. 그래서 뭐, 긴꼬리 원숭이 등등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건데, 인간, 그죠? 아이고, 왜 이러냐.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갈라져 나온 건데, 예전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랑은 다르게 인간을 따로 이렇게 한 손을 따로 그렸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들 그렸는데 그게 아니다. 인간도 따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여기서 갈라져 나온 거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침팬지랑 갈라진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 순서가 있어요. 우리랑 가까운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침팬지하고 보노보예요. 그래서 대략 한 800만 년 전에서 600만 년 전 사이에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얘기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게 고릴라예요. 고릴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침팬지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고릴라, 그 다음에 오랑우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긴꼬리 원숭이 등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써 있는 거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도 사촌도 없고 가장 중요한 부모도 없는 동물인 것처럼 보려겠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좋든 우리는 거대 영장류, 저기 프로가 되어 있죠. 거대 영장류라고 나는 크고 유달리 시끄러운 과의 한 일원이다. 현생종들 중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은 침팬지다. 그래서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 암컷 유인원, 꼬리 없는 원숭이가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질 때 얘가 침팬지는 아니에요. 여기 우리 조상이 있는데 여기 뭔지는 모르지만은 침팬지는 아니고 요게 갈라져서 진화를 해서 오늘날의 침팬지가 된 겁니다. 또 갈라져가지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막 나오다가 이제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가 된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추적했을 때 한 600만 년 전에서 800만 년 전 사이에 갈라진 것은 이제 오늘날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때 딱 갈라졌다. 자, 그 다음 이제 인류가 스스로 숨겨온 비밀, 그래서 그 부분 정도까지 오늘 하시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사실을 계속 비밀로 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로 해왔다는 게 일부러 비밀로 해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그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 우리는 이 지구에서 특별한 존재, 또는 뭐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뭐 선택받은 존재,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또는 이 세계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뭐 비밀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명화되지 않은 사촌들이 많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1만 년간 우리 종은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유일한 인류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이게 이제 자기 중심성이죠. 우리가 지금 그죠? 존재하는 친숙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밖에 없으니까 뭐 우리 앞에는 우리 조상들이 있었을 거고 그 조상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냥 뭐 우리가 유일한 인류라는 거죠, 이게. 그죠? 한마디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해왔다. 그게 너무나 익숙한 생각인데, 하지만 인간이, 휴먼이라는 말을 이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블라리가요. 인간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종이 많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속 아래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호모 사피엔스 종 말고도 다른 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겁니다. 더구나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사피엔스가 아닌 인류와 다시 한번 경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살펴볼 주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초인공지능 만들어내서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또 좀 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시겠고요. 자, 23페이지로 가서 이런 논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의 이론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류라 그러면은 우리 사피엔스만 얘기해 왔는데, 지금 유발 하라리는 그게 아니라 이 휴먼이라는 표현을 호모 속에 속하는 현존하는 모든 종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겠다. 근데 현존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밝혀진 그런 종을 다 지칭해서 인류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약 25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했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휴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좀 이따 앞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우리보다 더 오래된 유인원의 한 속으로서 남쪽의 유인원이라는 뜻이다. 남쪽이라는 뜻이죠. 오스트가, 그죠? 오스트리아, 남쪽의 땅,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다 오스트가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스트.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쪽의 유인원이라는 뜻이다. 남쪽의 원숭이, 그죠? 그래서 약 200만 년 전 이들 원시의 남성과 여성은 고향을 떠나 여행을 시작해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정착했다. 인류 집단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다. 북유럽의 눈 덮인 숲에서 살아남기에 좋은 특질과 인도네시아의 찐득한 정글에 살아남는 데 필요한 특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여러 종들이 생겨났고, 과학자들은 여기에 거창한 라틴어 이름을 붙였다. 유럽과 서부 아시아 인류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 골짜기에서 온 사람, 흔히 말하는 네안데르탈인을 진화했다. 이들은 우리 사피엔스보다 덩치가 크고 근육이 발달한 덕분에 유라시아 서부에서 빙하기 추운 기후에 잘 적응했다. 아시아의 좀 더 동쪽 지역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다. 이들은 똑바로 선 사람, 그죠? 그죠? 이렉트가 이제 서다 그런 뜻이니까요. 똑바로 선 사람은 그 지역에서 200만 년 가까이 살아남아. 이게 이제 북경 원인 이런 겁니다. 북경 원인. 가까이 살아남아 가장 오래 지속된 인간종이 되었다. 우리 사피엔스가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존재할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마당에 200만 년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시간이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요. 24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냐, 그죠? 우리를 어떻게 보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먼저 얘기한 게 요거죠. 여기, 그죠? 요렇게 공룡 멸종 이후에 포유류가 급속히 진화하면서, 그죠? 원숭이, 영장류, 거대 영장류에서 쭉 이렇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침팬지랑 갈라진 거는 한 8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 사이인데, 그런데 이거로도 이제 우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바로 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한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사이에 이제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침팬지로 가버린 거고, 이제 우리 쪽에 진화가 시작된 건데요. 여기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또는 아르디피테쿠스, 요런 뭐 피테쿠스가 이제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요런 우리의 방계 친척들이 있고요. 요 대충 요거는 정확히 잘 몰라요. 한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이
이 호모라고 붙은 것들이 다 진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모라고 붙이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봤던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루도펜시스, 이 호모라고 붙은 것들이 이제 요겁니다. 여기 호모 속이죠, 속. 이 속 아래에는 종들이 있고요. 그죠? 종, 그죠? 지금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네안데르탈인 종, 이렇게 종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우리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부터 진화해 왔지만, 가지가 쳐서 나왔지만은요. 그래서 결국 이 유발 하라리 얘기는 휴먼이라는 것을, 이거를 다 이제 우리가 휴먼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휴먼. 요 호모 속에 속하는 사람들. 우리만 지금 휴먼이라고 불러왔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딱 하나만, 그죠? 호모 사피엔스만 휴먼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렇지가 않다. 호모 속에 속하는 거는 다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지금 호모 네안데르탈리스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4페이지는 호모 솔루엔시스 얘기입니다. 또 호모 솔루엔시스. 이게 자바인. 그래서 우리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던 자바인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는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바인 섬에는 호모 솔루엔시스가 살았는데, 솔로 계곡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다. 뭐 그 계곡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유해가, 그죠? 뼈가. 이들은 열대지방의 삶에 잘 적응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섬 플로레스에서는 고인류가 외소화의 과정을 겪었다. 인류가 플로레스 섬에 도착한 것은 해수면이 이례적으로 낮아져서 본토에서 건너기 쉬운 때였다. 그러다 해수면이 다시 높아지자 일부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한 그 섬에 갇히게 되었다. 식량을 많이 먹어야 하는 덩치 큰 사람들은 먼저 죽었고, 아무래도 작은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수월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플로레스 섬 사람들은 점점 난쟁이가 되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플로레스인, 그래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 이름 붙인 이 사람들은 최대 신장이 1m, 가장 크고자 1m 정도, 체중은 29kg 이하였다. 그래서 2003년에 발견된 이들 화석 인류는 12,000년에서 9만 년 전에 생겼던 걸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오늘날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요게 유발 하라리가 책을 썼을 때는 이게 이제 12,000년 전에 멸종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한 1만 년 전까지는 호모 사피엔스 말고도 저 외딴 섬에 우리 친척이 있었다. 라는, 그죠, 우리 다른 인간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오늘날의 연구 결과는, 야,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12,000년이 이게 오염된, 표본이 오염돼가지고 잘못 나온 거고, 한 5만 년 전쯤에 멸종했을 거라는 게, 오늘날 얘기입니다. 호모 플로렌시스요. 하지만 이들은 석기를 만들 능력이 있었으며 가끔 섬의 코끼리를 어찌어찌 사냥하기도 했다. 사실은 그 코끼리들도 외소화된 종이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례가 맘모스도 있죠. 맘모스도 한 1만 5천 년 전에서 2만 년 전에 멸종을 했다고 하는데, 베링해 옆쪽의 섬에는 한 4천 년 전? 얼마 안 되죠. 4천 년 전까지 맘모스가 살았어요. 섬에서 고립돼가지고 맘모스가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립된 쪽에서도 우리랑 다른 종이 진화했고, 그 다음에 2010년 우리의 잃어버린 사촌종 또 하나가 발견되었다.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을 발견하던 과학자들이 손가락뼈 화석 하나를 찾아냈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손가락 뼈 하나 가지고 유전자 분석 결과 이 손가락의 주인이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인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데니소바인, 호모 데니소바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다른 동굴이나 섬에서 발굴 기다리는 우리 잃어버린 사촌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들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화하는 동안 동아프리카의 진화도 계속되었다. 인류의 요람은 다양한 종을 길러냈다. 호모 루돌펜시스, 루돌프 호수에서 발견된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호모 에르가스터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종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결국 이제 뒤에 얘기가 그거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뻔뻔스럽게도 스스로에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은 덩치가 크기도 했고 작기도 했다. 일부는 무서운 사냥꾼이었고 일부는 온순한 식물 채집인이었다. 하나의 섬에만 사는 종도 있었지만 대륙을 방랑한 종이 많았다. 하지만 모두가 호모 속에 속해 있었다는 거. 호모 속에 저 그림 그죠? 저기에. 그러니까 모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불러오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죠? 우리가 인간, 그러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얘들도 다 인간이다. 다 호모다, 호모. 그죠? 호모. 인간이다, 휴먼이다. 그러니까 그 관점 자체가,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썼을 때 바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물론 역사손이기도 하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한테 뿌리 깊었던 자기 중심적 관점을 자꾸 깨려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라고 하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도 다 인류였다. 하나의 인류다.
그 자기중심성, 그거를 깨려고 하는 그런 그 서술이 딱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이들 중을 단일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에르가스터가 거의 최초의 초기 호모 그 종이라고 생각됩니다. 호모 에르가스터가요. 한 250만 년에서 190만 년 전 정도. 에르가스터가 에렉투스를 낳고 에렉투스가 네안데르탈을 낳고 네안데르탈인이 지난 우리 중에 되었던 시기다. 그죠?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야, 네안데르탈인? 야, 우리 조상, 그죠? 원시인 조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직선 모델은 오해를 일으킨다. 어느 시기를 보든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인류는 한 종밖에 없었으며 모든 오래된 종들은 우리 오래된 선조들이라는 오해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직선적으로, 그죠? 에르가스터가 살다가 얘들이 멸종하면서 거기서 에렉투스가 나오고 에렉투스가 살다가 멸종하고 네안데르탈인 그 하이데베네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다.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자 26페이지 그 첫 문단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간종이 살았다. 동시에 살았다. 이게 동시에 살았다. 왜 안 그랬겠는가? 오늘날에도 여우, 곰, 돼지 등 수많은 종이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게 이제 약간 번역상의 문제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여우에도 수많은 종이 있죠. 북극 여우, 뭐 그죠? 회색 여우, 그죠? 뭐 붉은 여우, 또 마찬가지로 곰도 그죠? 북극곰, 뭐 그죠? 뭐 반달곰, 뭐 이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몇만 년 전에 지구에는 적어도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다.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옛날에 여러 종이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딱 한 종만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사실은 우리 종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 산페스 종에게는 사촌들에 대한 기억을 억압할 이유가 있다. 결국 그것도 이제 자기중심성,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첫 장의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하루의 목표는 그 자기중심성을 깨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그 자기중심적으로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또 모든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그죠? 또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일반 직선적으로 진행해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멸종하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종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종들이 출현하고 다른 종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씩 바꾸면서 직선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요렇게 같이 살다가 네안데르탈은 사라지고, 그죠? 이게 남아서 결국 한 가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어디 갔지? 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남아있는 유일한 종인 우리들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친척 종들이 존재했다는, 또는 뭐 형제자매가 존재했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한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그거 우리 원시인 조상 아니야? 이렇게 과거에 존재했던 우리의 친척들을 무조건 우리의 조상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유를 바로 이렇게 들고 있죠.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일종의 셰퍼드지. 셰퍼드처럼 영리하고 똑똑하고, 불독,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웰시코기, 뭐 그죠? 짧은 애 치아와, 아까 말한 그 호모 플루엔시스, 섬에 사는 조그만 것들. 그러니까 다 개 아니에요. 개, 그죠? 다 개잖아. 개인데 엄청 달라요. 근데 개지만 겉모습도 다르고 지능도 많이 달라요. 지능.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지능, 성격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환경 적응도도 매우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개는 개거든요. 서로 교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요렇게 봐야 된다. 우리는 지금 셰퍼드만, 전 세계에 셰퍼드만 남아있으니까, 그죠? 이 전 세계에 셰퍼드밖에 없으니까, 야, 그냥 셰퍼드가 인간이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히려 특이한 경우고, 원래 인간도 이런 식으로, 그죠? 인간, 사피엔스도 있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동시에 존재했는데, 지금 셰퍼드만 남은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맞진 않지만요. 거의 비슷해요. 요거랑요. 근데 분명한 점은 능력이 다르잖아요. 능력이. 분명히. 그죠? 능력. 그러니까, 같은 개지만 능력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죠? 셰퍼드만의 독특한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거를 또 이걸 쭉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그죠? 이 낭만주의자는 거예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사실 우리 참 낭만성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그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 현대 사회를 이루는데. 그 얘기까지 이제 앞으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